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인사이트 정혁진입니다. 한 주간의 글로벌 이슈를 몰아보는 주간 글로벌 인사이트 3월 첫째 주 글로벌 키워드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지금 국제사회의 눈은 온통 양회가 열리고 있는 중국 베이징에 쏠려 있습니다.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이번 주 화요일이죠. 그러면 엊그저께인데 중국 최대 정치 행사로 꼽히는 양회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런데 도대체 양회는 어떤 행사인가요? 네, 양회라는 건 말 그대로 두 가지의 회의를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요. 네네. 이제 국정자문기구라고 할 수 있는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 네네. 이것을 이제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를 줄여서 이제 보통 정협이라고 부르고, 네네. 그리고 우리에게로 치자면 이제 국회에 해당하는 국회격에 해당하는 이제 전국 인민대표대회를 이제 또 줄여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전인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회의를 합쳐서 우리가 이제 양회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네. 각각 이제 4일, 5일 이렇게 개막을 해서 대략 일주일 정도 개최될 그럴 예정입니다. 이제 통상 이 양회에서는 고위급 이제 인사들이라든지 뭐 권력구조 개편 같은 것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 현안에 이제 이목이 쏠리기도 하지만 올해는 특히 또 엊그저께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또 의회 합동 연설도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제 재취임을 하면서 뭐 전 지구를 상대로 지금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역시 중국이 가장 일선에 있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이번 양회는 그 어떤 때보다도 경제 이슈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인대 개막식에는요, 2,880명의 대의원과 함께 1,0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모였다고 해서요. 뭐 지난해보다 20%나 더 확대된 그런 방청석이 꽉 채워졌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으면서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 주요 내용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今年发展主要预期目标是国内生产总值增长5%左右，外部环境更趋复杂严峻，可能对我国贸易、科技等领域造成更大冲击，推进高水平科技自立自强，加快组织实施和超前布局重大科技项目，单边主义、保护主义加剧，对国际经济循环造成阻碍。 네, 시진핑 주석이 아닌 리창 총리가 개막식 연설을 했네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아무래도 지금 미국과의 이 전략 경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역시나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우주 시대가 뭐 본격적으로 도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우주와 관련된 기술들 이런 그 미래의 어떤 기술 패권을 두고 두 정말 초강대국이 벌이고 있는 그런 건곤일척의 경쟁이라고 볼 때 역시 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는 부분이 뭐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역시나 이제 확인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아직도 어쨌든 계획 경제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방금 이제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15차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14차가 이제 올해로서 마무리가 되면서 15차로 이제 들어가야 하는 그런 국면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역시나 또 초미의 관심사였으나 이것도 크게 예상을 벗어나지는 않게 수치가 나왔던 것이 이제 경제 성장 목표였었습니다. 네네. 5%를 이제 계속해서 유지해서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뭐 요컨대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경제 성장에 대한 어떤 추동력은 가져가면서 결국 그 근본적인 추동력은 과학기술, 미래기술에서 가져오고자 한다. 그리고 이제 내수진작에 또 방점을 찍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양회에서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은 역시 경제 성장률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5% 안팎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중국 하면 뭐 매년 10%씩 성장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격세
메시지감이 좀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이 5%라고 하는 수치는 어떻게 해석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2023년부터 지금 이번이 세 번째인 거죠. 3년째 이제 이 동일한 수치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네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세계은행 같은 경우는 4.5%, 뭐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죠. OECD는 또 4.5%, 또 국제통화기금 IMF 같은 경우는 4.6% 정도를 이제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비해서는 뭐 이제 5라고 하는 숫자가 또 좀 갖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수치를 하향 조정하지는 않음으로써 네네. 그 자체가 이제 대내외적으로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이겠죠. 이제 우리가 그 목표 자체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없다 내지는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제 함의를 가지고 그 수치를 제시한 것이라고 보이고요. 결국은 이제 그 물론 그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뭐 계속해서 전해지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뭐 PF와 관련된 것들 등등 또 지방 그 정부들이 안고 있는 부채 문제 등등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게도 가깝게 이게 전해져 오는 그런 얘기들이었었습니다만은 역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과 이 최대 이제 흑자국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국이지만 최대로 흑자를 만들고 있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결국 이렇게 해서 관세가 세게 이제 들어오면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되면 뭐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만 중국도 거기에 밀리기보다는 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 다른 시장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과의 교역은 일정 정도 좀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5%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수 진작 에 밖에 없는 것이라서 그 내수 경기를 어떻게 더 활성화를 시키느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학기술을 통한 어떤 첨단 산업을 더욱 육성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그 취지를 담은 그런 말씀드렸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올해 양회를 더욱더 뜨겁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트럼프 네. 대통령인데 4일이죠. 그러면 네. 엊그저께. 네. 그런데 그날이 양회 첫날이었는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10%를 부과한다고 그랬어요. 네. 일부러 날짜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글쎄요. 뭐 우연치 않게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연입니까? 아니면 의도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뭐 그러한 그런 긴밀한 정보까지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됐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합동 연설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네. 이번 주가 굉장히 지금 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10%그 추가 뭐 보편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서 뭐 10%를 더 매기겠다라고 네네. 했었고 이미 뭐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세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조치를 취했어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 입장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밀릴 수 없다. 이번 그 양회에서도 그런 언급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중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윽박지르거나 어떤 힘으로 우리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중국을 대하는 자세로서 올바르지 못하다. 이제 이런 표현들도 나왔기 때문에 중국은 중국대로 여기에 밀려서 어떻게 굽혀 들어간다는 그런 모양새는 취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네. 네. 이런 미국의 10% 네. 텐텐이라고 볼 수 있을 텐텐이라고, 것 네. 같은데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양회에서 이러한 관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조치가 시행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좀 기시감이 있는데요. 뭐 일기 네네. 때도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중국에 이제 관세 세칙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위원회에서 미국산 이제 닭고기 아무래도 이제 그때 이제 일기 때도 그 무역 전쟁이 있었을 때 가장 이제 타겟이 됐던 것 중에는 이제 그 농산품이 역시 핵심 중에 하나였었는데 어쨌든 그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에 대한 관세를 15% 올리겠다, 인상하겠다고 이미 공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수수 또 이제 대두 일기 때도 이게 큰 문제가 됐었죠. 네. 돼지고기, 뭐 쇠고기, 수산물, 과일, 채소 등등 관세를 이제 10% 올린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그 미국산 농산물의 이제 최대 수입국인 거를 감안할 때 이번 조치가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셨던 분들 중에 그런 미국 유권자 분들 중에 이런 어떤 그 농업에 또 종사하는 분들 이게 우리 이미지보다도 훨씬 미국에서는 농업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산업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네. 그래서 그 이 지지자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적으로 오히려 의도적으로 거기를 더 타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네. 이제 분석들까지 나오는데요. 네. 뭐 그런 정치적인 아주 뭐 국내 정치에까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려 하는 것은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이제 중국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농산품의 가장 최대 수입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카드로서는 그게 이제 강력한 카드가 된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겠죠. 그러나 이번 이렇게 뭐 아직 뭐 진행 중입니다만 중국 특유의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이게 항상 그 전략적으로 그래도 너무 노골적인 공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네. 또 그런 모습들도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외부 변수가 지금 너무 많다. 우리가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이제 이런 언급을 누가 들어도 이거는 미국 때문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 하여 뭐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을 하는 듯한 발언이라든지 뭐 트럼프 대통령을 뭐 타깃으로 하는 발언까지는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어떤 외교적인 수사의 그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도 이런 기조를 가지고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양회는 이제 서막에 불과할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관세를 포함한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 어떻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글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참 큰 변수인데요. 이분 자체가 왜냐하면은 워낙에 지금 이 숫자도 계속 바뀌고요. 네네. 지금 당장 뭐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분이 판단의 정확한 근거가 뭔가 예를 들면은 지금 합동연설 때 우리 한국에 대해서 지금 2번을 언급을 하는데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4배를 지금 미국에 비해서 부과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 도대체가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가 보니 네네. 아마 그 최애국 지금 그런 분석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최애국 대우에 대한 그 관세율이 이제 한국하고 미국이 다른 부분을 놓고, 그러니까 그것은 미국에 해당하는 것만도 아닌데 왜냐면 우리는 코러스 FTA가 있기 때문에 네네. 거의 이제 관세가 없다시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선가 봤었을 그 그래프를 생각하면서 왜냐면 그 그래프 밑에 주석에 한미는 이제 FTA가 있는 나라다 뭐 이런 게 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마 보였던 어떤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그런 숫자가 나왔지 싶기도 한데요. 물론 그분의 머릿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네네. 그렇듯이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지금 굉장히 변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굉장히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지금 전략 경쟁에 정말 말씀드렸다시피 건곤일척의 경쟁 상대로 보는 것은 맞지만 실리주의자인 것으로 표방하기 때문에 스스로 실리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득이 된다라고 보면 중국하고도 손잡을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특정 분야에 어떤 분야가 될지는 뭐 지금 미리 다 예단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양보를 안 하지만 뭐 이 부분에서는 손잡을 수도 있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가능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유연하게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하고도 지금 1월 관계가 시작된 것처럼 네. 보여지니까 그런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관계국 주변 네. 우리나라와 같은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라고 하면 초미의 관심사가 한한령 아니겠습니까? 네. 한한령이 혹시 풀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풀릴 수 있도록 좀 우리가 노력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동안 과거랑 비교를 해볼 때 이 무역 구조가 많이 바뀌었고 과거에는 약간 이랬었죠. 일본으로부터 예를 들면 우리가 원천적인 기술을 가져와서 가공해서 파는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일본에게는 어떻게 보면 적자가 계속 있었고 또 중국에 대해서 흑자를 계속 좀 누리는 그런 구조가 많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경쟁력을 잃음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중간재들이 같이 어떻게 보면 동반 하락할 수 있는 네네. 지금 그런 이제 우려들도 있고 한데요.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어떻게 보면 합종 연행이 굉장히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러시아랑 미국도 손을 잡는 것 같고 유럽은 이제 노심초사하면서 스스로 다시 뭉치면서 그렇게 되면 중국하고의 관계는 어떻게나 될까? 이런 것들도 이제 관심의 대상인데요. 그렇듯이 지금은 누가 적인지 누가 동지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는 지금 시대고 네네. 사안에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그 조합이 바뀔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차원에서는 뭐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바로 옆에 있는 이웃 국가이고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고 그리고 북한 문제를 생각해서도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그 외교를 통해서 또 그들의 마음을 잘 또 달랠 수 있는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외교 정책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는 11일 폐막까지 중국의 양회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들려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문정 공주대학교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가를 반토막 내겠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산유국의 말 그대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글로벌 석유 시장에 대해 구정은 국제 전문 기자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그 유가가 떨어지는 걸 막겠다라고 하면서 2022년부터 오펙 플러스에서 원유 생산량을 감축해 왔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드디어 석유를 증산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지난 3일에 이제 네네. 온라인 회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다음 달 4월부터 이제 석유 생산을 늘리겠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생산량을 줄이도록 그동안 감산으로 묶어뒀던 것을 해제하겠다라는 건데요. 이제 해당되는 나라가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뭐 러시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등등 총 8개 나라입니다. 이 나라들이 4월부터 18개월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제 내년까지 계속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18개월 지났을 때에는 지금과 비교해서 이 8개 나라가 총 한 하루 220만 배럴 정도를 더 생산할 수 있게끔 네네. 이렇게 해준다는 건데, 뭐 이 오펙 플러스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뭐 바로 브렌트유를 비롯해서 벤치마크 유종들 줄줄이 일단 하락했죠. 네네. 경제학의 기본 중에 기본이 수요와 공급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쵸. 공급이 예.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지금 경기가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왜 증산을 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사실 오펙 플러스 내부에서도 사우디라는 나라와 러시아라는 나라는 둘 다 큰 나라인데 이 두 나라 사이에 이해관계가 일치하기는 힘들죠. 사실 네네. 둘 다 자기네 입장이 있고,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라는 거 결국은 오펙의 대표 선수 사우디, 그다음에 플러스 쪽의 대표 선수 러시아, 이 둘이 협상하고 맞춰 나가서 이제 결국 결과물을 내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단순화시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이게 둘이 합의가 안 돼가지고 2019년이었나요? 석유가 마이너스 유가다 그래갖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기름값이 아예 바닥으로 배럴당 0달러로 떨어져 버린 거죠. 네네. 그때 이제 러시아와 사우디가 서로 서로 자기네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고 증산 막 하면서 치킨 게임을 하다가 그렇게 됐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코로나19 영향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도 있고 그래서 계속 기름값이 요동치기도 하고 또 워낙에 낮아져 있는 상태였어요. 네네.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증산을 안 하고 이제 감산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건데, 사실 이번에 이런 결정 나온 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뭐 생산이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공장이 너무 많이 돌아가서 기름이 많이 필요해진다라든가 아니면은 기름값이 너무 치솟아서 좀 내려야겠다 이런 국면은 아닙니다. 네네. 근데 오펙은 쿼터 조정할 때마다 항상 말하는 게, 우리는 정치적인 결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경제적인 결정에다가 그런 정치를 섞지 않는다라고 늘 말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그 오펙의 그 결정문 그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네네. 원유 시장 전망이 더 건전해졌다라는 이렇게 완곡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에 세계 이제 산유량이 평균적으로 이제 하루에 한 10억 2천만 배럴 정도 그 정도 돼요.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오펙 플러스라든가 뭐 관련된 시장 기관들의 전망을 보면은 올해 그다음에 내년까지 글로벌 석유 수요가 하루에 한 140만 배럴 정도가 더 늘어날 거다.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오펙 플러스가 증산하기로 한 거는 4월 달에 보면 한 14만 배럴 정도니까 네네. 이제 시장에 미친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고, 그렇지만 이게 쌓이고 쌓여서 오펙 플러스가 얘기한 대로 내년 말이 되면은
하루 한 220만 배럴 증산된다. 네네. 사실 숫자가 딱 이렇게 아기가 맞지도 않습니다. 네네. 지금의 증산이 대단히 어떤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년에 지금처럼 증산하게 해야 될 만큼 시장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정치적인 요인이 영향을 준 걸로 볼 수밖에 없고 네네. 뭐 제일 눈에 띄는 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증산하라라고 압박했던 거겠죠. 그리고 또 미국이 이제 캐나다하고 멕시코산 석유에다가도 또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하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다른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으로 좀 뚫고 들어갈 캐나다나 멕시코의 빈틈으로 뭐 그런 뭐 틈새가 뭐 열리는 이런 기회를 지적하는 분석가들도 있고요. 네, 유가가 낮아지면 모든 것이 풀릴 것이다. 이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력에 오펙 플러스가 증산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유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we have something that no other manufacturing nation will ever have, the largest amount of oil and gas of any country on earth, and we are going to use it. We will bring prices down, fill our strategic reserves up again right to the top, and export American energy all over the world. If the price came down, the Russia-Ukraine war would end immediately. Right now, the price is high enough that that war will continue. You got to bring down the oil price. You got to end that war. They should have done it long ago. They're very 근데 지금 보니까 다보스에서 아예 대놓고 오펙을 압박하고 있는데 네. 트럼프는 도대체 왜 이렇게 유가 하락을 원하고 있는 겁니까? 이 미국이 세계 석유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사실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일단 세계 최대 산유국이죠. 원래 한 10년 전만 해도 뭐 사우디가 그 전에는 그보다 더 오래 전에는 더더욱 독보적으로 사우디가 1위 생산국이었는데 네네. 이제 미국이 점점 늘려가면서 이제 뭐 그 셰일 오일 이런 것들도 많이 생산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미국이 지금은 1위 산유국이 됐습니다. 근데 미국 석유는 수출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미국은 외부로는. 아, 예, 그거는 전략적인 결정에 따라서 이미 오일 쇼크 때부터 수출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셰일 오일을 파헤치는 거에 대해서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미국 내에서 말들이 많았었어요. 네네. 그것 때문에 유가가 너무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채굴하다가 좀 유가 떨어진 다음에 도산하는 회사들도 많았고 네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걸 이미 버락 오바마 정부 때부터 그러니까 조금씩 조건에 붙여가면서 뭐 1차 가공한 거는 조금 수출할 수 있게 하자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가 하면 또 미국이 정유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는 미국산이 아니라 베네수엘라라든가 멕시코만에서 멕시코가 생산한 거라든가 이런 또 원유를 많이 또 수입을 합니다. 네. 수입을 해서 또 그거를 정유를 해서 팔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산업 구조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논리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일단 외국서 들여오는 거 사지 말고 우리 거를 써야 돼. 그런데 외국서 들어오는 거에 유가 그 관세를 많이 붙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수입이 줄어들고 그러면 결국 미국에서의 유가는 올라갈 겁니다. 네네. 근데 그거는 특히 유가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가져오고 그런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네. 그러니까 그 부담은 산유국들이 져라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우리가 남의 석유는 조금 사기 싫은데 그렇다고 우리 석유가 올라가서는 안 돼, 석유값이. 네네. 관세는 붙일 건데 올릴 수는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떨어뜨려라는 논리인 거고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은 지난해 대선 때 민주당이 정권을 잃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유가에서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바이든 정부 때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가솔린 값, 특히 미국이 자동차 중심이다 보니까 가솔린 값이 올라간 게 유권자들에게는 경제가 뭔가 못 나간다라는 심리적인 그런 위기의식을 주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들 하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요인도 있고 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기후 대응을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화석연료를 더 많이 쓰자라는 주의인데 이제 사실 기름값을 내려라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주는 이미지는 기름값이 지금 너무 높다. 네. 높은 게 문제다.
그러니까 덮어야 된다. 그래서 각종 환경 기준을 지금 낮춰가지고 미국 내에서의 시추와 채굴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밑밥을 까는 네네.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가 무섭긴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트럼프의 공언대로 국제 유가가 쭉 빠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러한 그 국제 유가 하락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은 엄청난 상승 요인이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데 네네. 국제 유가가 조금 시간 스펙트럼을 조금 넓게 잡아보면은 한 20년 전 이때 그 전에는 25년 전 이때는 그때 2000년대 초반에는 배럴당 20에서 30달러 사이였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한때 배럴당 200달러 육박할 정도로까지 네. 올라갔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2009년 그다음에 유럽의 재정위기로 이어지면서 거의 한 2012년까지 이렇게 위기가 이어졌을 때는 또 많이 떨어졌죠. 그 사이에 이제 뭐 셰일 오일의 증산이라는 요인들도 있었고 네.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대체로 지금 보면은 한 70에서 80 요 정도고 이번에 이제 오펙 플러스가 그 증산 결정하면서 국제 유가의 벤치마크 요정 중에 하나인 브렌트유가 배럴당 한 70달러까지 갔거든요. 네네. 근데 그 선에서 대체로 지금은 많게 잡으면 한 뭐 70에서 100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최근 상황으로 보면은 이제 70, 80 이 정도로 왔다 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작년에 높았을 때 90에서 지금의 70 요 사이. 근데 미국 에너지 정보국 EIA라고 여기가 항상 가격 분석을 많이 해요. 네. 근데 여기서도 지금 올해와 내년에 가격 전망을 조금씩 오히려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격 전망 나온 거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뭐 대체로 뭐 배럴당 뭐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평균 한 74달러 이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유가가 작년보다 한 8% 정도 하락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 8%라는 거는 석유 시장의 변동폭을 감안하면은 이게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전체적인 1년간의 평균이라고 따져보면 이거는 뭐 작지 않은 폭이고 그다음에 하락세가 당장에 반전될 만한 그런 여지도 없어 보이죠. 꼭 트럼프의 뭐 압박이라기보다 지금 세계 경제가 공장이 마구마구 돌아가는 화랑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결국은 그 기후 대응을 유럽이라든가 여러 나라들이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그 재생가능 에너지의 사용량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내년에는 뭐 배럴당 66달러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유가가 빠지면 우리한테는 좋을까요? 아니면 나쁠까요? 일단 우리는 좀 반갑잖아요. 그렇죠, 사실 왠지.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석유가 안 나는 나라다 보니까 좀 네네. 반가울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세계 경제가 항상 맞물려 있어서 우리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물가 많이 올라가고 많이 좀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또 근데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항상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네. 그래서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들의 경제가 안 좋아지면 우리한테도 부메랑으로 타격이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가가 미치는 영향보다도 유가의 변동을 가져오는 트럼프를 비롯한 지정학적인 요인 이것들을 더 깊이 계속해서 눈여겨보면서 그것과 맞물려서 에너지 시장 변화를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세도 유가도 내 뜻대로 트럼프가 말하는 미국 우선주의의 실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구정은 기자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월 첫째 주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